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뉴욕 증시 월요일장 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여유롭게 일어날까 하시는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마켓 시그널 뉴욕 증시 외에서도 꼭 챙겨보셔야 할 이슈들로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전 8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잠시 쉬어가지만 PC라던가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또 GDP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꼼꼼하게 체크해볼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 월요일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선물 시장은 다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강달러가 주춤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이 휴장하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점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0.32% 강세였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44% 오름세,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46% 강세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2%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6월이면 통화 정책을 완화하며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이다라고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ECB,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날 다시 한번 정책위원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유럽중앙은행 ECB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큰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제약적인 수단을 제거해도 될 만한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제약적이라는 것은 높은 고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낸 발언으로서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ECB 위원들인데요. 여기에 2번 연속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와서 시장이 특히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와 빌로이트 갈하우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발언도 함께 보시죠. 유럽중앙은행 ECB는 6월과 7월에 연달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아야 한다. 확정적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좀 더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들어가니까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다만 이 중앙은행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2024년에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 이날 동시에 나오기도 했고요.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한 선반영분은 되돌려질 수 있다라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장 상승에 기대를 걸지 말아라. 추가 인하, 그러니까 6월에 이어서 7월에까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증시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성급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6월에 대해서만큼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인데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도 조금씩은 늦추고 있습니다. 이날 패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99.1%로 거의 시장은 확실시 여기고 있습니다. 7월 FOMC에서도 88.9%의 가능성으로 금리가 계속 동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몇 달 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이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컸는데요. 다시 50.2%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그 시점 조금 더 미뤄서 11월로 첫 인하 시점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46.2%의 가능성으로 시장은 이때 11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까지 봤을 때는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점도표는 금리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매우 중요해진 건데요. 곧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제가 이 연준 인사들의 이름에 빨간색 또는 파랑색을 표시를 했는데요. 빨간색이 표시돼 있다면 매파 성향이 강한 그런 위원들이 되겠고요. 파랑색의 경우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 28일에는 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가 발언을 각각 하게 됩니다. 매파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이날 같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현지 시간 30일에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이미 속보치가 나오긴 했지만 수정치에서 혹시 변화가 있진 않은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연준 계속해서 고용시장, 노동시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다시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하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날 연설에 나섭니다. 둘 다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 지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보합권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둔화폭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폭의 둔화세라던가 보합세만 나와도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월요일장 휴장을 맞아서 유럽 증시 그리고 관련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금융시장은 휴장을 했지만 상품시장 열려 있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6월 2일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서 국제 유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WTI가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도 한번 보실까요? 국제 금값 0.77% 강세였습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추이를 알려줄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2주의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경기 동향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네,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씩 밀려가고 있죠. 이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의 시장은 더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PCE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상치로는 석 달째 0.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상승률은 2.8%로 동일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PCE 지수는 올해 들어서 매월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 PCE 지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4월의 핵심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핵심 PCE 지수의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또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게 현재 시장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어제 연준의 연내 첫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기도 했었죠. 또 CNBC 또한 연준의 올 여름 금리 인하 시기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힘이 실리는 부분과 관련돼서 수차례 보도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PCE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수정된 1분기 국내 총생산도 발표가 되고요. 또 오는 수요일에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베이지북이 공개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발빠르게 지표도 확인을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유럽 연합이 이번에 탄소 중립법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 탄소 중립 산업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되면 그로부터 20일 뒤에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이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하고 나서 반도체와 관련 산업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대응에 유럽이 추진한 법안으로 유럽판 IRA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해당 법안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공급처 다변화 규정을 통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수입 비중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2030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또 연료전지나 히트펌프, 탄소 포집과 같은 청정 기술 관련 제품의 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과 또 이 미국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직접적인 지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법과 같은데 과 관련된 최종 승인안을 오늘 새벽 소식을 전해왔는데 어제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 관련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65조 원에 달하는 빅펀드 3의 투자 기금이 조성됐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성한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이고요. 중국 공상은행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현재 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의 재정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3기 반도체 펀드 조성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이 서방과의 경쟁에서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일본 동맹국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해라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했었죠.
또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구권이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투자액은 현재 원화로 1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자체적인 이 투자 기금은 65조 원으로 서방 국가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액보다는 적은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를 부양하기 위한 글로벌 총력전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일단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죠. 이 머스크의 xAI가 이제는 8조 원 투자를 온전히 마무리 지었다라고 블로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가치만 3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인 이 xAI 같은 경우는 이 앞서서 60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60억 달러의 투자 규모가, 투자 유치가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번에 핵심 투자자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죠. 앤드리슨 호로위츠 혹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이 밝힌 주요 투자자 중에서는 알왈리드 빈 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못지않게 이 생성형 AI 플랫폼 또 모델 서비스들도 굉장히 뜨거운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머스크의 xAI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낸 만큼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인 딱 지금이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갔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대표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인사이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더리움의 현물 ETF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갑자기 승인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고요. 암호화폐들은 랠리로 보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정말로 시장 안에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은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이 지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21일에 갑자기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2일에는 가격이 3,60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여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성창조 같은 경우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 그리고 정말로 승인이 되는 과정이 지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도미넌스 점유율로 나눈 차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세했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1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기존 58%대에서 54%까지 내려왔고요. 시장 안에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기존 15%에서 19%까지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갑자기 급변하는 이더리움의 ETF 승인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헷갈린다,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승인이 되고 나서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의 가격에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승인 이후에 미지근한 이유로는 크게 이 19B4라는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SEC가 이더리움 ETF와 관련돼서 승인해준 부분은 19B4라는 파일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어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ETF 상장 심사 요청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상장사들이 나스닥이나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요청서를 올리고 SEC가 이 부분을 수락해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S1 보고서에 대한 승인이 대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S1이란 증권 보고서 격으로 이 상장사와 투자 상품의 정보를 담은 서류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사례를 통해서 해당 서류들의 이 승인 절차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B4에 대한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S1에 대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비트코인은 S1에 대한 서류가 먼저 승인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19B4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1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5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기다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아닌 일반적인 ETF에 대해서도 SEC가 보통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S1 서류를 승인해준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난주에 일단 이더리움이 19B4에 대한 서류를 받아온 만큼 앞으로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업계 안에서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ETF가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입장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승인된 이유가 있죠. 일단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같은 날에 올라온 트위터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 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신데 앞서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25%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몇 시간 뒤에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이달 중에 승인될 가능성이 75%까지 상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 몇 시간 차이로 올라온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이었고요.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의 트위터 이후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그 해당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에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 글들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또한 지금까지는 굉장히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 미국의 SEC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러한 것을 빌미 삼아서 갑자기 친암호화폐 성향의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올라왔던 트위터 글을 확인해 보더라도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한 트럼프의 정치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굉장히 활기가 도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캠프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후원금을 받겠다라면서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코인들로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 후원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갑자기 변화된 입장에 따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조금은 더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일환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해줬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측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일단 승인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서 비트코인의 사례를 통해서 ETF 승인 이후의 모습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1일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리고 5개월도 안 돼서 현재 시장 가치는 80조 원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은 4월에 반감기를 겪었는데요. 반감기를 겪으면서 전체 수요와 공급
공급의 이슈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14,000개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채굴자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해낼 양은 3,0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안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되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통해서 이 올 한 해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되려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나왔지만 그 뒤로는 바로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시금 정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조정을 겪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6만 달러 위에서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급 쇼크를 불러일으키는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을 확인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에게 현물 ETF 승인은 확실한 호재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 통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해당 메커니즘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급량이 무제한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자체적인 소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만큼 적은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ETF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만큼 가격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SEC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증권성 위반 여부와 관련돼서 수차례 소송을 겪기도 했고요. 이더리움의 관련 계열사들도 현재 이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곳도 많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로 승인이 된다면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과 같이 POS, 이 지분 증명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도 동시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4년째 SEC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리플에게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증권법 위반 여부로 현재 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이번 현물 ETF 승인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최종적으로 승인됐을 때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비트코인만큼 높은 수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20%에서 25%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해 본 대로 전체 시가총액 안에서의 도미넌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없고요. 또 이더리움에게는 안 좋은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이더리움은 현재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를 구매하게 된다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아니고서는 이더리움을 살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 정도만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망은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을 8,000달러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14,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현재 이더리움이 비슷한 상승폭을 비트코인과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오게 됐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상승이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의 치폴레를 골라봐 피트 카바 그룹 골라 LNG 실적 발표. 골라봐가 동음 이의어입니다. 골라보다의 골라랑 골라 LNG의 골라를 섞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자, 월요일은 쉬었고요. 자, 묵념하셨죠? 카바 그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갔죠? 골라 LNG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골라 LNG 밑에 있네요. 요 눈알 같은 표시가 골라 LNG 로고거든요. 자, 골라 LNG가 비포에 나오고 애프터에 카바가 나온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삼성중공업이라는 우리나라 회사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몇 년 전, 20년 전인가? 대한해운 20년 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골라 LNG가 대한해운 M&A설 나와가지고 대한해운 100배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면 그때 기억하시는 분은 진짜 뜨거웠죠. 해운주가 정말 시대의 중심에 있었죠. 지금은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잖아요. 무슨 대한해운은 솔직히 아웃사이더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해운이 메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조선소 그 주변에 경기 엄청 좋을 때, 그쵸? 추억입니다. 뭐 다시 오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중공업하고 골라 LNG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기서 만든 FLNG를 다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기술로, 삼성중공업이 지금 전 세계 그 FLNG 중에서 한 기 빼고 다 삼성중공업이 제조했어요. 그리고 카바라는 그룹은 그 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소비. 그러니까 소비 뭐 CPI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PC가 나오죠. 소비 지출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너무 안 좋아도 문제고 너무 좋아도 문제인데 기업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기업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주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과연 지갑을 닫았을까 안 닫았을까. 레스토랑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일단 그 카바부터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외식 산업을 쭉 보면은 외식 산업 전체는 아닌데 일단 맥도날드랑 버거킹은 건재하죠. 그다음에 파파이스가 잠깐 망했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왔죠. 파파이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웬디스는 어떻게 됐죠? 웬디스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렇죠? 기억하시죠? 웬디스 망해서 나갔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정통 패스트푸드였고 빨리빨리 나오는 거. 이 뒤에 있는 거 빨리 먹을 거 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게 이제 쉐이크쉑이 들어와서 쉐이크쉑 강남점이 전 세계 1위를 먹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이브 가이즈가 들어왔죠. 지금 2호점까지 생겼어요. 강남이랑 센트럴시티에. 그렇죠? 한화에서 들여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3대 버거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인앤아웃만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앤아웃이 가끔 몰래 그 인스타도 아니고 그 신문에 보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신문에 그 구석에 팝업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600명 줄 서서 다 완판되고 끝나죠. 근데 그게 인앤아웃이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특허권 연장 문제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오면은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치폴레. 지금 테슬라가 계속 약하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서 테슬라를 빼고 1911 아니면 치폴레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치폴레가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정국 씨가 뭐 이거 너무 치폴레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고 싶어 하면서 치콜레라고 해서 치폴레 공식 계정에서 그 정국 씨를 샤라웃 한다고 해서 치콜레로 하루 이름을 진짜 바꿨었습니다. 근데 치폴레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신선한 재료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무너질 경우에는 아예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인앤아웃도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동부에 센트럴파크에서 시작한 쉑쉑은 들어왔는데 인앤아웃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는 게 치폴레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타코벨이라는 게 있죠. 그 비슷한 거고 멕시코 타코 저희 삼양식품 하나네로 카바네로 그 고추할 때 했죠. 삼양식품. 그리고 이 지금 카바 우리나라 그 저는 솔직히 안 먹는데 포케볼이라고 여성분들 엄청 드시더라고 이거. 그렇죠? 여의도나 직장인들 저기 가면은 점심 때 다 포케볼 먹으러 가더라고요 요즘에 연어 샐러드랑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 근데 저는 좀 이제 옛날 사람 돼서 그런가 저는 그냥 비빔밥에 고추장 만 다음에 그 된장찌개 들이켜야지 시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못 먹겠는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죠. 치폴레처럼 골라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건데 치폴레는 멕시칸 스타일이고 얘는 지중해 스타일이거든요. 지중해 해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건강식이 뜨고 있어요.
건강식이 젊은 층 젠지 세대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강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이미 성장을 했고요. 한 주당 $2,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멕시칸계 히스패닉이 미국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젠지 세대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거를 잡아야 된다고 했죠. 스시도 마찬가지예요. 쿠로스시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 쿠로스시 그 긴자점 가면은 SNS 사진 촬영하라고 포토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젠지 세대를 미리 뿌리는 거죠. 젠지 세대가 나중에 돈이 많아졌을 때 주요 소비층이 됐을 때 미리 공략해 놓는 거. 왜냐면 어렸을 때 먹던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보세요. 포케볼을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먹었으면 지금 먹겠죠. 근데 저는 10대 때 포케볼이 없었어요. 그런 단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먹는 거죠, 저는. 10대, 20대를 지금 공략하면 나중에 3, 40대 됐을 때 이걸 먹겠죠, 주력으로. 그래서 카바는 이런 거다. 지금 계속 보시면은 딱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한데 좀 맛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토핑들이거든요. 토핑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폴레랑 약간 유사한데 스타일이 다른 거죠. 이제 막 커가는 것이고 인스타 팔로우로 한번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맥도날드는 508만 명이에요. 코리아 계정 아니에요. 508만 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망했지만 웬디스, 치폴레 130만 명이에요. 치폴레 130만 명. 저 고추 그려져 있죠. 역시 멕시칸 스타일인 거 알 수 있어요. 멕시칸 나초, 뭐 고추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삼양식품이 거의 공략해서 대박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웬디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웬디스 우리나라에선 망했지만 다시 잘 되고 있어요. 11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윙스탑. 자, 윙스탑도 주가 말도 안, 진짜 강남역에 들어왔을 때 윙스탑 먹으면서 윙스탑 주식 샀어야 돼요. 그쵸? 이것도 지금 5개, 6개가 생겼는데 지금 이거 만약 100개까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그쵸? 윙스탑 58.6만 명입니다. 자, 이게 뭐 약간 뭐 이거를 무슨 순위를, 주식 순위를 가리는 건 아니고 인지도를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의 어떤 팔로워를 보고. 카바는 22.8만 명이에요. 가장 적잖아요. 이게 바꿔 말하면 성장성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성장을 계속 한다면, 그쵸? 인스타 팔로우로 이거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이 지금 치폴레가 130만 명이면 이거 6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 얘기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바의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예상치보다 지금 2023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가 연속으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성장하는 기업에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죠. 일단 마진은 접어두고라도 등치를 키워야 되니까요. 맞죠? 지금 치폴레 같은 경우에 매장이 수천 개 이르는데 지금 이거 수백 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집을 키워야죠. 그럼 이제 비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케팅도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닝은 그러면 원래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거는 대기업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린 거죠. 2023년 2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실제치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플러스가 상당히 크게 나서 주당 순이익이 0.20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예상이었는데 2024년 3분기도 예상치가 마이너스였는데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여기서는 살짝 플러스를 예상했는데 또 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연속 나왔고요. 이번에 예상 2024년도 1분기 예상 실적 주당 0.04달러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치 자체가 플러스로 많이 잡았죠. 시장의 컨센서스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컨센서스 높아지는데 요걸 또 뛰어넘으면은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건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에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상치랑 실제치가 전부 플러스에서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뭐 물론 다 산을 올라가고 나서야 밑이 보이겠지만 산을 올라가는 것이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보고 나서 높게 사면은 저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미리 이 저점에서 이걸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이걸 나중에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거기가 맨 밑바닥 턴어라운드 저점이었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는 제일 높은 게 $90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90가 나와 있는데 왜 다운사이드로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그 의견을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이 모더레이트 바이로
7개가 바이고 3가 홀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카바는 그래서 소비 시즌, 소비력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중요하다. 어제 보여드렸죠. 주택 가격도 높게 나오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하면서 실업자도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바 같은 레스토랑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럼 미국 경기는 아직도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채널 상단을 맞으면서 가고 있고요. 채널 상단이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더 열리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그 놀이터에서 그 미끄럼틀인데 그 통 속에 있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머리를 올리면서 가면 머리 뚜두둥 박죠. 머리 안 박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숙이고 발걸음을 앞으로 가서 하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대각선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수그리면은 룸이 더 열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열렸죠, 지금 위로. 이 추세선을 계속 연장한다고 해보세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90 이상으로.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자,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 월봉이 놀라운데 지금 여기 2022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한 번 상장했을 때 그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로켓포를 쏘아오듯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치폴레, 윙스탑 이런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레스토랑주가 지금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얘 소비주가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양식품 하나 간 거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로켓포죠. 장대 양봉이 지금 이거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 8개월 연속, 8개월 동안 한 번도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가고 있다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 그쵸? 아주 초반부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골라이렌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라이렌즈가 만든 해양 플랜트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걸 강조한 건데, 뭐 많이 볼 수가 없고, 요거 한번 보죠. 이 44,000톤의 철강을 썼답니다. 그리고 293이고 293m예요, 이게. 그리고 이 폭이 63m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37만 시간이 37밀리언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름이 짐이고요. 짐이. 그다음에 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짐이랑 힐리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둘 다 FLNG예요. 이 해상에 떠서 이 모양이 지금 배 모양이죠. 배 모양인데 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이랑 해양으로 나누잖아요. 조선 업체를. 얘는 해양 쪽 해양 플랜트라고 있어요. 배 모양인데 드릴십도 그렇고 FLNG라던가 FPSO 이런 것들이 다 배 모양이라도 여기 떠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건데 저건 LNG를 액화시키고 화역하고 저장하는 그 설비예요. 이제 LNG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LNG 수주를 많이 해갖고 중국보다 뭐 고부가치 선박을 많이 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어쨌든 FLNG 딱 두 기입니다. 얘네 두 기 갖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기만 남기고 다른 거를 파는 사이에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게 이 지금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2023년 4분기에 올라갔어요. 그 전에 2023년 3분기에는 떨어졌었거든요. 자, 어닝스를 보겠습니다. 어닝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2023년 4분기에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치가 더 작게 잡혔기 때문에 또 허들을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라 LNG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골라 LNG는 목표가가 지금 26.49 업사이드인데 의견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뒤에 보시면 의견이 하나밖에 없고요.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골라 LNG도 차트가 좋습니다. 카바랑 다른 의미로 좋아요. 요거는 이제 얘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마다 급등했었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률적으로 그랬어요. 계속 초록색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지금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여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건 뭐가 다른 의미로 좋습니다. 카바는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얘는 지금 고점 추세선 있죠. 고점 추세선에 여기서 막힌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시켰죠.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겁니다. 이제 다른 상단 채널을 두 번째를 그려야 돼요.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얘는 계속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크게 돌아가는 이동평균선 있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위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저쪽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있죠.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려볼만 하고요.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 보시면 밑바닥을 크게 돌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전에 우리나라 주식과도 민감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좋으면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업도 다 지금 밑바닥을 긁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서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카바랑 또 다르게 좋은 겁니다. 원형 바닥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봤나요? 자, 골라의 렌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2의 치폴레를 꿈꾸는 카바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용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골라의 렌즈, 이 실적 발표를 내일 장전 장시작 후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종목으로 꼽았는데 오늘의 한 줄 매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뜬 배든 사람 배든 채워야 제맛.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청정계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 비중이 65%로 탄소 배출 제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인데요. 이 청정 에너지로 분류되는 또 다른 원소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물만 나오기 때문에 꿈의 연료로라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주가도 한창 잘 나가면서 보유하신 분들께는 꿈의 주식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2년 이후로는 이 수소 관련주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주가가 좀 수익률이 부진했나라고 체크를 해보니까요. 수소가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고꾸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기대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가는 시장일까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세운 데 이어서 화답이라도 하듯 현대자동차가 수소를 미래 전략으로 내세우며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정상도 다음 달에 수소협력 대화체를 출범하고 수소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는 이 수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소,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풍부한 원소가 되겠고요. 연소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천연가스, 석유 모두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원으로부터 쓰기 위해서는 다른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밌게도 색깔별로 수소의 종류가 정해지는데요. 그 색깔도 한번 함께 보시죠. 먼저 그레이 수소가 있습니다. 그레이, 블루, 그린이 있는데요. 딱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올수록 더욱더 청정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화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 또 천연가스를 고온 및 고압에서 분해해 생성하는 계질수소가 바로 이 그레이 수소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블루수소가 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또 활용,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더욱더 청정수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바로 이 그린수소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한 이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서 궁극의 청정수소다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이 블루수소, 또 생산성도 그나마 있는 게 바로 이 블루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낸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원래 수소는 기체로 대체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활용이 늘어나고 또 대용량 수소 저장 방법으로 이 기체 수소에 비해서 800분의 1로 부피가 작은 액체 수소의 저장법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장 용기의 안전성도 이 액체 형태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액화플랜트 건설 또 핵심 설비 마련에 주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액체 수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과정을 잇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생산하는 법 체크를 해봤고요. 저장하는 법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체, 액체, 주요 저장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다음에는 운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충전 그리고 최종 단계인 활용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을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에서 가장 수소에 적극적인 건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를 이미 만들고 있고 또 정부 주도로 탈탄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항만의 지난해 수소 전기 트럭이죠. 엑시언트를 도입하기도 했죠. 또 내년에는 수소차인 넥소의 신형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도 밝힌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에 앞서서 나가고 있는 현대차 수소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수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도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얼셀, 여기 전지, 셀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료 전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나와 있고요.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등에서 쓰이는 멤브레인 상용화에 성공한 상하 프론테크도 있습니다. 또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SK E&S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지주사 SK가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관련주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이 뜬구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시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기업들이 발표했던 투자 계획이 5분의 1 토막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스턴 컨설팅의 경우에도 이 수소가 그린 수소가 생산 가격 대비 가치가 있으려면 2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하니까 뭐 코인 관련해서부터 또 수소까지 더욱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쉬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